안녕하세요. 국내외 다양한 배달 트렌드 속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딜리버리 인사이트 두 번째 이야기를 전달하러 온 나라입니다. 지난번 중국에 이어 오늘은 또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볼 예정인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GDP 기준 세계 경제 순위 3위에 빛나는 옆나라 일본. 어떤 면에선 참 많이 앞선 나라이지만 배달 시장만큼은 한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배달 음식을 즐기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배달 시장은 블루오션, 즉 기회의 땅으로 불립니다. 대체 일본의 배달 시장은 왜 이리 늦게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일본 배달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일본 배달 시장 규모는 약 54억 달러로 한화 약 6조 3,29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블루오션 치고 꽤 큰 것 같다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20%대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그렇다면 왜 일본 배달 시장은 더디게 성장했을까요? 일단 일본은 배달이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양극화가 심한 나라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년층 이상에서 배달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죠. 일본 1인당 연간 배달 주문 횟수는 약 9.4회로 3.5회인 미국보다 높습니다. 미국에 비해 시장 규모도 절대적인 고객도 적지만 1인당 주문 횟수만큼은 미국을 압도하는 것인데요. 이는 일본의 배달 수요층은 매우 얕지만 배달을 시켜먹는 사람들만큼은 계속해서 시켜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년층과 달리 배달에 익숙한 1020 젊은 층들은 비교적 자주 배달을 즐기는 것이죠. 아날로그 대표주자 일본답게 배달앱 이용에 대한 수용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배달을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전화 주문이나 웹사이트로 주문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이런 현상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배달 자체에 대한 수용력뿐만 아니라 배달 주문 방식의 양극화 역시 상당한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배달료도 문제입니다. 일본 도쿄 시부야구에서 우버이츠로 650엔, 우리 돈 6,6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배달비로만 무려 약 573엔, 하나 약 5,800원이 발생합니다. 배달 한 번에 약 5,000원가량을 배달비로 써야 하다니 일본에서 배달 음식 먹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배달 대체제가 많은 것도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일본 하면 편의점 할 만큼 일본의 편의점 정말 유명하죠? 편의점만 하더라도 일본 전역에 무려 5만 개나 있다고 합니다. 대형 슈퍼마켓 수로 비교해도 한국의 10배가량이 많습니다. 유명한 만큼 그 수도 어마어마한 데다 국민적 선호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지척에 깔린 다양한 오프라인 식품 매장들은 소비자들의 눈을 배달로 돌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음식점들의 배달 전환 역시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일본 전체 레스토랑은 약 5, 60만 개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 일본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마에칸에 등록된 가맹점은 고작 7만 개로 10% 내외 수준입니다. 국내 음식점의 20% 이상이 배민에 등록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 배달 시장은 어떤 기업이 이끌고 있을까요? 바로 우버이츠와 대마에칸 두 기업입니다. 한국의 배민과 쿠팡이츠의 치열한 경쟁만큼 일본의 두 기업 간 경쟁도 눈에 띄는데요. 지금의 일본 배달 시장은 1, 2위 업체가 압도적인 선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버이츠가 60%, 대마에칸이 30%대로 두 기업의 점유율만 무려 90%대에 육박하죠. 그럼 일본 배달 시장을 이끄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2위 기업 대마에칸입니다. 1999년에 설립된 대마에칸은 2018년까지는 일본 배달 시장 점유율 1위였던 플랫폼입니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카카오라 할 수 있는 라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대마에칸을 잠식한 라인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라인은 바로 한국 기업 네이버의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일본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로도 유명하죠. 라인의 대마에칸 투자. 마치 한국의 카카오가 배민을 운영하는 셈이랄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마에칸은 비록 우버이츠의 1등 자리를 내어줬지만 일본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 인프라가 되겠다는 포부로 열심히 격차를 좁혀나가는 중입니다. 특히 월간 수응 사용자만 8,6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일본 국민 전체가 사용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주주 라인의 막대한 사용자 수와 광고 효과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대마이카는 직고용 기반의 배달 대행 서비스도 갖추고 있는데요. 쉐어링 딜리버리란 이름의 이 서비스는 자체 배달이 되지 않는 음식점에 배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대마이칸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 보유 배달 허브만도 일본 전역에 384개 이상이고 직고용 라이더는 6,000명 이상이라고 하죠. 대마이칸은 이 효자 서비스를 일본 전역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마이칸도 마냥 속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배달 대행 서비스도 확대해야 하고 1위도 얼른 탈환해야 하고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갸우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대부분 지역의 배달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일단 진출하려면 초반 막대한 비용 감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대마이칸이 직영 허브를 운영하기 위해선 각 허브마다 2억 원의 연간 고정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도 유명하죠. 일본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은 조금씩 다른데요. 도쿄의 경우 시간당 약 11,000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본사 입장에선 소속 배달원이 시간당 최소 2건 이상 배달을 해야 본전인 시급입니다. 그러니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주문 중개 수수료에 배달 대행 서비스 이용료를 모두 합치면 주문 비용의 무려 40%가 수수료 명목으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음식점은 만원짜리 음식을 팔면 이 중 4,000원을 대마이칸에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대마이칸은 멈출 수 없습니다. 1위의 영광을 되찾아야 하니까요. 적자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도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대마이칸. 그래도 희망적인 건 대마이칸이 그리는 미래는 음식 배달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주주 라인이 일본인 생활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활발한 영역 확장으로 배달계 슈퍼앱으로 진화하겠다는 것이죠. 출혈을 감수하고 구축한 대마이칸의 배달 인프라는 향후 대마이칸이 공유주방, 프랜차이즈 사업, 퀵커머스, 의약품 배달 등에 진출할 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디딤돌이 되어줄 테니 말입니다. (1위를) 향한 대마이칸의 간절한 바람. 그렇다면 진짜 1위 우버이츠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버이츠는 일본 시장에 진출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 2019년 당당히 1위 플랫폼으로 등극했습니다. 99년 설립된 대마이칸과 비교하면 갓난아기 수준의 후발주자인데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는 중입니다.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트위터, 블로그 등 일본의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우버이츠의 장점 3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직관적인 UI와 세련된 개인화 알고리즘입니다. 고객별 선호 메뉴를 파악해 유사 메뉴 위주로 추천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 사촌 음식을 자주 주문하는 고객이라면 매운 음식 위주로 추천해주는 겁니다. 특정 매장에 주문이 너무 몰리는 경우엔 형평성뿐 아니라 음식의 퀄리티 저하 방지를 위해 음식점을 분배 추천하며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근 라이더 존재 여부부터 배달 시간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는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확한 배달 예상 시간과 친절한 안내 역시 우버이츠의 강력한 성공 비결로 꼽힙니다. 현재 우버이츠는 배달 주문 고객에게 배달원 경력 및 만족도, 현재 위치 등 라이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인 라이더 등록 시 우버이츠가 요구하는 필수 제출 서류만도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배달 시간을 예측하는 데 있어 2위 대마이칸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하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제공되는 프로모션과 구독 서비스도 우버이츠가 1위 자리를 지키는 데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버이츠 역시 상점 이용 수수료가 적은 것은 아닌데요. 글로벌 기업답게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프로모션을 제공해 높은 수수료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월 1,200엔, 우리 돈 약 12,500원만 내면 모든 주문이 무료인 구독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시 소비자 혜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세련된 알고리즘과 높은 기술력, 파격적인 마케팅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우버이츠가 1등으로 올라선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우버이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일반인 라이더입니다. 한국의 많은 이들을 엔잡러로 만들었던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일본인들은 우버이츠 라이더가 되기 위해 열심히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입 인증 사례가 늘면서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직업이란 인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진 덕분입니다. 실제로 기본 배달료는 물론이고 기상 및 장거리 할증 제도에 별도 팁까지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꿀알바로 알려지면서 일본 33개 현에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근무하는 우버이츠 라이더는 약 10만 명에 달합니다. 라이더 10만 명,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라이더는 그 자체로 라스트마일 현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가 됩니다.
우버이츠는 10만 명의 라이더, 즉 10만 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비시금 배달 분야까지 빠르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직고용 전략으로 많은 라이더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마에칸에 비해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배달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죠. 대마에칸과 우버이츠의 치열한 경쟁.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먹을 것이 많은 시장입니다. 여전히 성장의 기회가 많은 만큼 이제 막 경쟁에 뛰어드는 후발주자들도 많은 편입니다. 푸드판다, 도어대시 등 해외 유명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각 기업의 전략도 다양합니다. 1, 2기업이 먼저 장악한 대도시보단 지방부터 공략하는 아웃복싱 전략부터 단기적으로 미미할지라도 시장에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마라톤 전략도 있습니다. 한국의 배민 역시 2번이나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2번의 도전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그만큼 일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배민 역시 높게 평가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들의 바람처럼 정말 일본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까요? 사실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시선으로 시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배달 육성 정책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9년 대대적인 소비세 인상을 감행했을 당시 배달 음식만큼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매장에서 식사하며 10%를 내야 하는 소비세가 배달로 주문하며 8%로 낮아지게 되었죠. 이 밖에도 2020년엔 의약품 택배 배달을 허용하고 택시기사의 음식 배달을 허용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배달 육성 의지가 일본 배달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낙관적인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배달 서비스에 친숙해진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이런 긍정적인 예측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출현했던 2020년엔 일본 편의점 업계 온라인 판매 매출이 오프라인을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높은 인건비와 그에 따른 구인난이 결국 배달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현재 일본 라이더는 시간당 평균 2~3건을 처리하며 건당 최소 600엔, 하나 약 6,2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라이더와 비교해 훨씬 더 낮은 강도로 일하고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일본 젊은 층은 외식업계의 저숙련 아르바이트를 비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더 편하게 더 잘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그러니 플랫폼은 지금보다 더 많이 주어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라이더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달 수수료가 40%에 육박한 지금 상점에 더 많은 배달비를 지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1, 2기업 간 경쟁 심화로 각사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프로모션 등 자체 비용을 태워 해결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고령국가 일본의 낮은 IT 수용도 역시 배달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인들의 현금 사랑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한국이 소비의 90%가량을 카드로 결제할 때 일본은 단 18.4% 수준만 카드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이 가시죠? 2021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순위에서도 일본은 종합 28위로 12위 한국보다 훨씬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이런 기술 폐쇄성은 일본 배달 시장의 성장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국가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커다란 한계도 존재하는 일본의 배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한국이 배달의 천국이 되어가는 동안 일본은 이제 막 태동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달 시장이 지금의 진통을 지나 한국만큼 성숙한 시장으로 성장하게 될지, 큰 장벽을 넘지 못하고 이대로 작은 시장으로 남게 될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텐데요. 배달 불모지 일본이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딜리버리 인사이트 나라였습니다.